여기에 있는 내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60세가 넘은 남자가 한낮에 모텔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니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문 하나를 열면 30년의 부부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흥신소 직원이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박정호님,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준비되어 있고요.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아내 김선영과 처음 만난 날, 손잡고 걸었던 대학로, 첫째가 태어났을 때 감격에 젖어 울던 날, 셋이서 동네 뒷산에 오르며 찍었던 사진, 모든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들어가시겠습니까? 흥신소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이 문을 열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문고리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내 마음을 갉아먹던 의심과 배신감을 이야기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지난 겨울이었다. 내가 작은 출판사에서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 안에 선영이 설레는 표정으로 맞아주었다. 여보, 나 등산 동호회 가입했어. 이제 좀 운동해야겠더라고.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저녁을 먹으며 선영의 말을 들었다. 60이 넘어 갑자기 등산이라니 조금 의아했지만 건강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등산이라니? 왜? 동네 언니들이 다 한다잖아. 나도 살 좀 빼야지. 집에만 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선영은 오랜만에 생기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동네 수선집에서 미싱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등산에 관심을 갖는다니 신선했지만 건강을 위한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다. 그래, 좋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등산복이라도 사줄까?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화장품을 바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저 새로운 취미가 생겨 설레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나는 출판사 일 때문에 나가야 했다. 대학가 근처에서 하는 작은 출판사라 주말에도 일이 많았거든. 선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히 무언가를 챙기고 있었다. 벌써 나가? 응, 처음이라 일찍 만나기로 했어. 선영은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했다. 마스카라까지 하는 모습이 좀 의아했지만 그녀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니 신경 쓰는 거라 생각했다. 여보, 이 등산복 어때?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인터넷 쇼핑몰을 보며 선영이 물었다. 20만 원이 넘는 등산복이었지만 아내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취미라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안전하게 등산해야지. 그날 이후로 선영은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갔고 점점 평일에도 번개 등산이라며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건강해지는 아내가 좋았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웃음소리가 잦아졌으니까.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영은 점점 외출이 잦아졌고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왔다. 예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화장도 진해졌고 새 옷과 속옷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여보, 무슨 등산에 가는데 화장을 그렇게 해? 어느 날 아침 내가 물었다. 여기 언니들 다 예쁘게 하고 와요. 원래 여자들끼리 갈 때 더 잘 꾸며야 하는 거예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왠지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밝고 더 설레고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한 웃음 같았다. 아내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등산 동호회를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일이다.
그날은 아내가 등산에 갔다 와서 골아떨어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옆에서 책을 읽다가 선영이 잠꼬대를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 잔 더 해요. 술은 늦게 배워서 그런지 요즘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선영이었다. 잠꼬대하는 모습이 귀여워 장난삼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민수 씨, 안 돼요. 민수라니. 우리 동네에 민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선영이 만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동영상 버튼에 올려뒀던 손가락이 멈췄다. 차마 그 순간을 기록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였다. 아내의 입에서 다른 남자 이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어쩌면 그냥 꿈에서 들은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TV에서 본 인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밝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글쎄, 요즘 신간 출간 시즌이라 좀 바빠. 미리 기대하지 마. 대학가 출판사는 신학기 때면 정신없이 바빴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원고 편집과 인쇄 작업으로 정신이 없었다. 집에 들어가니 선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였다.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출판사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날도 단골 작가인 문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물었다. 혹시 동네에 등산 동호회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다닌다는데? 아, 그 모임 말씀이세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분위기가 좀 그래서 안 가요. 분위기가 어떤데요? 모르세요? 회장이 여자들 좋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기혼녀들 많이 꼬신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단골 카페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등산 동호회 이야기가 나왔다. 박 사장님, 바지 한쪽 걷는 거 들어보셨어요? 바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세요? 등산 동호회에서 바지 한쪽 걷으면 오늘 가능하다는 신호라고 하던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박혔다. 동네 정육점 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박정호 씨, 사모님 요즘 등산 동호회 다니신다면서요? 우리 안 사람도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네, 몇 달 됐네요. 그런데 제가 동네 술집에 갔다가 본 적 있는데 사모님 항상 회장 옆에만 앉던데. 남편 있는 여자 맞아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정육점 사장의 무심한 농담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집에 돌아와 선영의 얼굴을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웃을 때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8월 말. 드디어 출판사 일이 한결 여유로워져 일찍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아침은 비가 많이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아내가 등산에 못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선영은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비 많이 오는데? 등산 가도 돼? 비가 와도 가기로 했어요. 다들 준비해 온대요.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근데 혹시 등산 동호회에 민수라는 사람이 있어? 선영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는 곧 자연스럽게 머리를 묶으며 대답했다. 민수요. 글쎄, 모르겠는데. 왜요? 아니, 그냥. 선영은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는 듯 했다. 우비를 챙기고 가방을 메고 서둘러 나갔다. 오늘은 일찍 와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미행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무엇인가 진실을 알아야 했다. 우산을 들고 아내의 뒤를 따랐다. 멀찍이 떨어져 선영을 따라갔고 예상대로 그녀는 근처 공원에 있는 산으로 향했다. 비가 오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선영은 그 무리에 합류했다. 놀랍게도 정말 우비를 입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괜한 의심을 했나 싶어 돌아가려다가 문득 한 남자가 선영에게 다가가 우산을 같이 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날은 괜한 의심이라 생각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되었다. 선영은 점점 핸드폰을 볼 때 웃는 날이 많아졌고 새 옷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뭐가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등산에 가는데 그렇게까지 해? 아니에요. 그냥 나도 이제 좀 꾸미고 싶어서. 60 넘으면 더 관리해야 한대요. 선영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출판사 작가들,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등산 동호회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 등산 동호회 말이에요. 정말 바지 한쪽 걷는 게 신호라고요? 모르셨어요. 오래된 암호죠. 한쪽 바지만 걷으면 오늘 시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확인해야 했다. 다시 한번 아내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9월 중순의 뜨거운 날이었다. 선영은 또다시 등산 동호회에 간다고 했다. 나는 출판사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조심스럽게 선영을 따라갔다. 산 입구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선영이 반갑게 인사하는 키 큰 남자도 있었다. 그들은 다 함께 산으로 올라갔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다. 무더운 날씨에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산길을 오르다 보니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쉬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선영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바지 한쪽을 걷어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키 큰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다른 회원들과 떨어져 샛길로 접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리가 떨려왔지만 그들을 놓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평지였다. 키 큰 남자가 배낭에서 돗자리를 꺼내 펼쳤고 선영은 도시락을 꺼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손을 맞잡았다. 선영 씨, 이번 주도 우리만의 시간 있었으면 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 귀에 들렸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심하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발이 그들을 향해 움직였다.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그들 앞에 섰다. 여보.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에서 민수의 손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구야? 이 사람은?
민수라는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진정하세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민수는 뒤로 넘어졌고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내 아내한테 뭘 한 거야? 대답해. 선영이 울며 내 팔을 잡았다. 여보, 이러지 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나는 계속해서 민수를 밀치고 때렸다. 결국 주변에 있던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달려와 나를 말렸다. 그로부터 이틀 후 나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민수가 폭행죄로 나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담당 경찰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됐고 귀하께서 먼저 폭력을 행사하셨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영과 마주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오해라고 했다. 그저 등산 코스를 알려주는 사이일 뿐이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 바지를 걷었어? 그게 무슨 신호인지 나도 알아. 선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더워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발 믿어줘요. 원하는 건 진실이었지만 선영은 끝까지 부인했다. 결국 폭행죄로 민수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과까지 해야 했다. 내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지만 겉으로는 그녀를 믿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선영은 더 이상 등산 동호회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외출은 여전히 잦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출판사 일을 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바쁜 시기가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다. 그러다 어느 날 출판사에 오신 단골 작가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다. 요즘 불륜 증거 모으기 참 힘들죠. 흥신소라도 써야 될 판인데. 그 말씀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내 얼굴이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 직접 미행하긴 어려웠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흥신소를 찾아갔다. 증거 확실히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실한 증거 확보해드립니다. 5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선영의 사진을 건넸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박정호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서요? 동네 모텔입니다. 지금 들어가셨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장 확인하러 오시겠습니까?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가겠습니다. 출판사를 직원에게 맡기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흥신소 직원이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왔다. 모텔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다. 문을 열자 놀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선영과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옷은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명백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선영의 가방이 열려 있었다. 박정호 씨.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흥신소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와 상황을 녹화했다.
이 장면의 목소리를 녹음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순간 내 목에서 나온 말은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 장면은 제 30년 가정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선영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제발 용서해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아침이면 먹지도 못한 채 출판사로 도망치듯 나갔고 밤늦게 들어왔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계란말이 하나를 젓가락으로 찔렀다. 노른자가 흘러나왔다. 겉은 익었지만 속은 차가운 계란. 그 모습이 지금 내 마음 같았다. 민수와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이런 일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큰딸 수연이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물었다. 이미 29세. 곧 결혼을 앞둔 딸이었다. 선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 그날 밤 수연이가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딸의 눈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다. 아빠, 다음 달에 결혼식인데 엄마랑 같이 입장해 주실 거죠? 엄마도 예전처럼 웃으면서요. 목이 메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딸의 결혼식에서 배신한 아내와 함께 웃으며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딸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다. 선영은 정말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등산 동호회는 당연히 그만두었고 화장도 줄었으며 집안일에 더 충실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용서해줘요. 선영은 매일 같이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출판사에서 원고를 넘기며 생각했다. 이 결혼 계속해야 할까?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판사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문득 발걸음이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났던 대학로였다. 35년 전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고 선영은 옆 건물 양장점에서 일하던 수줍은 아가씨였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던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준 것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헌책방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들어가 책장을 둘러보는데 한 구석에 숨겨진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내가 선영에게 주었던 일기장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져보니 정말 그 일기장이 없었다. 혹시 선영이 버린 걸까? 아니면 팔아버린 걸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선영은 그날도 늦게까지 수선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집안을 둘러보다 문득 선영의 서랍을 열어봤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그날은 다른 날이었다. 서랍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비닐로 쌓인 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선영이 보냈던 편지들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펼쳐 읽었다. 정호야, 오늘도 산에 다녀왔어. 인천에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가서 북한산 올랐다니까? 놀랐죠? 살기 힘들어도 당신 손만 잡고 있으면 어떤 산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어. 제대하면 같이 가요. 약속이야. 눈물이 흘렀다. 26살의 선영.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했을 그 선영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다른 편지도 읽어보니 우리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설렘까지. 마지막 편지는 내가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다. 이제 일주일이면 만나요. 군복 입은 모습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발소리,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다시 들으면 울 것 같아요. 사랑해요. 내 평생 사랑할 사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수현이가 5살 때였다. 선영이 가방을 메고 현관에 앉아 있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애 좀 봐줄래? 어디가? 친구 만나러. 금방 올게. 그때 선영의 얼굴이 밝게 빛났던 것이 기억났다. 손을 흔들며 웃던 그 모습,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이 그리웠다. 그때 손 흔들며 웃던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맞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변하는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 30년 동안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까지 모두 거짓이었을까? 끝없는 질문 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다. 선영은 수선집에서 돌아와 지친 얼굴로 신발을 벗었다. 내가 거실에 앉아 그녀의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내 서랍에서.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는 달랐다. 그동안의 사과와는 다른 깊은 후회가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왜 그랬어? 처음으로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동안은 묻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출판사에 있고 아이들은 다 커서 나가고. 내가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등산 동호회에서 민수 씨가 내 말을 들어주고 웃어주고. 선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정말 내가 그렇게 무관심했던 걸까? 그래도 어떻게 30년을.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용서해주세요. 제발. 그녀의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뜨거웠다. 수현이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결정해요. 내가 없어도 돼요. 딸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문득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수현이가 중학교 입학식 날 선영이 고열로 쓰러져 병원에 있었다. 그날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딸 입학식에도 못 가다니. 나 엄마 자격 없어. 그때 나는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수현이는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잘 알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선영은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였다. 힘들 때도 웃으며 아이들을 챙겼고 내가 바쁠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수연이한테 우리 일은 말하지 말자. 결혼식은 같이 들어가자.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선영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요? 애들한테만큼은 우리가 예전처럼 지내자.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선영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내가 만류했다. 이제 그만 괴롭히자. 너도 나도.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오랜만에 아침 식사를 정성껏 차려놓았다. 계란말이, 된장국, 그리고 김치. 평범한 아침 식탁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많이 드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오랜만에 맛있는 아침이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문득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같이 저녁 먹을까?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나는 선영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함께 살기로 했다. 딸의 결혼식에서 우리는 함께 입장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었다. 수연이는 그날 정말 행복해 보였다.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모텔 앞에 서 있던 내 모습,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일들.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영은 나를 배신했지만 그녀도 나와 함께한 30년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출판사에서 원고를 넘기며 생각한다. 이 결혼 계속해야 할까? 여러분은 아내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지 궁금하다.